왜 하세요? 착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거? 예? 해야만 한다? 그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어이씨. 알려드렸더니 이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떡해. 아, 참나. 해야겠다. 그럼 요 일을 해야겠다가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이성의 명령으로 딱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후원서를 이제 책임있는 사회문화재단을 찾아간다. 그 다음에 할 때는 책임있는 사회문화재단에 가서 담당 강사를 만난다. 총괄실장을 만난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다. 예? 한다. 내가 이걸 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쓰고, 돈을 이체하고, 이런 일이 다 여기 묻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요 영역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칸트 얘기가. 다시 말해서, 단적으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다 실현하려면, 요 영역하고 요 영역이, 요 두 개의 영역이 서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접점이. 항상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현이 되질 않잖아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뭔가 할 때는 만났는데, 담당 간사가 오늘따라 조금 피곤했던지 이걸 잘 안 알려주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 오늘 이상하게 안 돼버리네. 그래가지고 후원서를 안 쓸 수도 있잖아. 후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가 의도는 착함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 귀결로 나아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냐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걸려들잖아요. 이것에. 다시 말해서 단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도덕적 명령을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실현시킬 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요 영역에서 작동하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요것하고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 도덕적인 영역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의 영역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접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또는 어떤 식으로 해야, 언제 해야, 누구에게 해야,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해야 적절한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착한 일을 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 지금 요즘에 우리 휴대전화에 있는 이 데이터를 국가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그랬고, 요즘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잘했어. 국정원이 그 정도는 해야지. 잡히는 게 문제지. 너무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실력이, 좀 문제지 않아? 좀 멋있어야 되지 않아? 007 같은 사람 어디 갔어 도대체? 다 찌질하게. 이런 거 걸리려나? 아, 걱정이네. 인간관사 좀 잘 좀 해줘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일종의 도덕적인 명령은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딱 합의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라는 것이 합의되어 있잖아요. 되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공개되고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장치를 거쳐서 노출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지. 이거는 것도.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제 자동차 번호판은
서울, 56고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운전하는데, 이건 제 사생활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를 하고 하는 흉기잖아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보다도 자동차 치여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이야, 이제. 자동차는 두려워하지 않고 뱀만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자동차 보기를 뱀보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몰고 나온 순간, 내가 자동차를 몰고 나온 순간 자동차 번호가 딱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일정한 경로를 통하면 그 자동차 번호를 통해서 저걸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특별한 제재가 없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나오는 한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걸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자동차라는 물건을 운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사진 딱 찍어가지고 뭐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남을 때리지도 않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것이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켜지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켜지지 않죠. 그죠? 내가 좀 이렇게 여기 교통위반이면 경찰이 와서 신분증 보자 이러잖아요. 그럼 당신이 뭔데 내 사생활이야. 공적인 도로에서 이미 보호받지 못할 짓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사생활은 보호돼야 된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이것도 어느 영역에서는 보호되고 어느 영역에서는 보호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적절함을 단적인 명령은 아니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일정한 정도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정립한 사회에서는 일정한 정도로 합의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합의되어 있는데 그 합의가 그 어떤 공개적인 논의가 없이 비밀리에 또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합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에서 문제를 삼는 거죠, 지금. 탁 했을 때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최상위의 요청이 뭐냐? 최상위로 요청되는 이거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특별하게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제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김현정 군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쫙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짓도 아니잖아. 그냥 내 핸드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순간 그자에게 내 얼굴이 보인다면서. 이게 지금 제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위해도 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일에 관한 한 최상위 요청이죠. 최상위 요청이고 이것에 밑에서 어떤 경우는 보호될 수 없다, 어떤 경우는 보호될 수 없다, 이렇게 쭉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요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요청을 갖다 구현해주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요청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과정은 통신과 비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여기 있는 것은 법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처럼, 칸트가 보기에도, 이거는 별로 적절한 예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설명의 편의상,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트위터로. 제가 이게, 유튜브에다 이게 강의 동영상이 공개되니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게 착함과 이런 것에 관계돼서. 그래서, 그 질의응답을 듣고, 질문을 제가 읽고, 설명이 개판이었구나. 제가 다시 봤어요, 그거를. 그 부분을 갖다, 그 동영상을 2시간 동안 계속 다시 봤어.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제가 제 얼굴 보고 있는 게? 판타스틱하게 역겨웠어요, 아주. 근데. 다시 봤어. 설명이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설명이 있었는가? 근데 이거는 칸트가 얘기한 것에 전적으로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인신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헌법적 가치라고 그러죠. 헌법적 가치라고 그러죠. 헌법적 가치라는 게 최상위의 가치죠. 그죠? 인신을 함부로 구속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누가 봐도
심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 범인인 것 같아. 지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렇게 보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자녀들을 보셨어요? 아, 그거 즐겨보시나 본데? 우리 그 모임 하나 만듭시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사랑하는 모임에 그알사 모임을 하나.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심정으로는 엄마라는 것이 딱 이렇게 두드러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시신은 이제 다 화장해서 끝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제기돼도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이게 구속할. 그게 뭐냐면 옛날 같으면 딱 일단 잡아다 놓고 주리를 틀라. 이제를 네가 알겠지. 몰라요. 이것이 덜 맞았네. 그래갖고 잡아 넣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압수령에 처하라, 뭐, 손톱을 뽑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냥, 경찰들도 너무 고생들 하시더라고. 저는 그동안 경찰도 너무 업신여겼는데, 정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신구속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인신의 자유가 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최상의 가치죠. 최상의 가치. 그런데 그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현실로 실현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법들이 조밀하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거는 법률의 영역. 어떻게 뭐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거의 도덕적인 명령에 가깝죠. 헌법적인 가치들은. 그거를 갖다가 체크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로 가면 안 돼. 거의 다 비헌법적인 판결들을 하니까. 근데 칸트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최상위의 도덕적인 이게 요청이에요. 도덕적인 명령을 요청인데, 포스툴라트인데, 요것을 구체적인 현실에다 실현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더러 비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수단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상이한 두 영역이 입법에 있어서는 서로 제한하지 않지만 입법에 있어서는 서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입법에 있어서 서로 제한한다는 것은 도덕 판단의 영역과 자연 영역에서의 오성적 인식의 영역은 각기 고유의 방법에 따라 방식에 따라 법칙에 따라 성립을 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을 우리 도덕 영역에 있는 것을 현실 세계 이걸 현실 세계를 칸트는 감성계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감성이 풍부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말입니다. 감성계에서 가지는 그 결과에서는 부단히 상호 제한하되 이 착한 일을 해야겠는데 정말 이 방법 가지고 될까? 또는 이 방법을 해보니까 이게 좀 착함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서로 끊임없이 서로가 조회를 하겠죠. 예, 그게 상호 제한하되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상호 제한하되 딱 들어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상호 제한하되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딱 들어맞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연 개념은 그의 대상들을 직관에 있어서 표상하지만 거기 직관에 있어서 표상한다는 말은 한 번 쫙 보면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칸트가 직관이라는 말을 쓰면요. 직관이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가지고 무엇을 알아내는 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의 외부의 우리의 감각기관, 센스 오르간에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와서 오는 것, 이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칸트는 그것을 표상하지만 그것을 물 자체로서가 아니라 한갓된 현상으로서 표상하는 데 반하여 그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낸다고 할 때 우리의 감각기관에 다가오는 것은 그 대상이 본질이 오는 게 아니라 대상의 그냥 겉모습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예, 그래서 물 자체로서가 아니라 현상으로서 표상하는 데 반하여
자유개념은 그의 객체에 있어서 물 자체를 표상하지만, 그런데 물 자체를 표상하지만 그 말은 물 자체를 자신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 말입니다. 물 자체를 자신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거는 뭐냐? 올바름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자유개념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단적으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겠죠? 그것을 대상으로 삼지만,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이제 실현해야 되니까 감각 데이터를 가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우리들의 전 인식 능력에 대하여 무한정의 그리고 또한 도달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으니 그것은 곧 초감성적인 것의 분야이다. 거기다가 이제 심란한 문제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각기관의 초감성적이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감각기관에게 그 어떤 데이터도 주어지지 않는 영역, 그게 초감성적인 것의 분야. 이 분야 안에는 우리의 지반은 없으며 인식 가능하지도 않죠. 어떤 사람은 신이 인식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식 가능한 대상 목록도 못 되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위시리스트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신은 아마존 위시리스트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 신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게 그거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텍스트 바깥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 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고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하면 다 알아들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저 동영상으로 뭘 해가지고 이거 안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죠. 그 여러분들 여기서 들은 사람이니까 왜. 그게 복습이 되는 거고 그것만 보는 사람 있잖아. 그거는 뭐라 그럴까 저의 그 더티한 냄새를 안 맡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물 자체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냉정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좀 봐봐라 이렇게 해서 봤는데 강사가 신뢰도를 떨어뜨려 보니까 좀 지적이질 않아. 생긴 게 엉망이야. 저도 지금이야 손 안 댄 지 오래됐는데 저도 꽤나 오랫동안 IT 업계에서 일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뭘 배운다, 동영상을 뭘 배운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효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가끔 저한테 그걸 하자는 사람도 오는데 효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학습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철학은 그렇게까지 배울 만한 학문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자학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어떤 한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해서 몇 년을 배운 사람도 제가 전에 몇 학번이야? 자네 몇 학번이지? 2군. 92? 제가 92, 저 사람이 제가 철학 강사 2년 차 시절에 저한테 1학년으로 배운 사람인데, 안 좋지, 지금 이렇게. 20여 년 전 사람이 와서 나타나고 있으면 막. 저 사람은 저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20년 동안 여전히 있다구나, 이런 생각에서 참 마음이 아파. 20년을 헛산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오면 안 되나? 기쁘지 않아요, 정말. 처음 보면 얼마나 슬픈데. 근데, 이게,
오랫동안 저한테 이렇게 대면해서 배운 사람인데도 사람 속이라는 게 정말 모르겠어요. 한순간 이렇게 맛이 가버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때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탁 달라져 버린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이거는 뭐 인격적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도 않으니까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전수도 아니고 그냥 전달이죠. 전달.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제가 책임 못 지고, 이렇게 일단 배송은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접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배송까지는 하는데, 샌드는 했는데, 이게 스팸함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접수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이 살면서 참 그런 경우 있죠. 장춘 씨도 그런 경우 있어요. 참 오랫동안 참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배신의 여왕이 되어 나타나는. 네? 3년 주기로 계속. 그래요? 그게 쓰나미네, 완전. 콘버트 될, 좋기도 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집안은 없으면 초감성적인 것, 요거 초감성적인 것이라고 그러면은, 칸트에서 초감성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는 그 신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우리가 거기에 가 닿을 수도 없고, 그쵸? 가 닿을 수도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암도 가질 수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암도 가질 수 없으니 뚜렷한 개념도 형성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는 오성 개념에 대해서도 이성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이론적 인식을 위한 영역이나 있을 수 없다. 그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 닿을 수도 없고 어떠한 암도 개념에 의한 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는 물론 이성의 이론적 사용과 아울러 실천적 사용을 위해서 이념들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자유 개념에 기인하는 법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이념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실천적 실제성 뿐이므로, 여기 이성의 이론적 사용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거는 뭐냐면 오성에 의해서 수립된 법칙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실천적 사용이다. 그런 것은 뭐냐면 실천적 실제성 뿐이다. 이 말은 실제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믿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신감 딱 느끼시죠? 예. 저도 칸트에 대해서 배신감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념에 의해서는 우리의 이론적 인식은 초감성적인 것을 향해서 조금도 확장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가 보기에는 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뭐예요? 다 헛소리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천적 실제성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천적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냐?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죠.